뉴욕 증시가 다시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일단은 상승 출발했다가 장 후반부에 또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마감 시점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리면서 좀 지켜보자 이러한 느낌으로 간 것 같습니다. 뭐 주가 추이 자체가 지지선 근처에서 움직였었기 때문에 뭐 추가 하락에 대한 걱정보다는 일단 반등을 모색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요. 자, 일단은 파월 의장은 금리가 결정되지 않았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미국 증시 상황들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코스닥 쪽으로 점점 공매도의 그림자가 들이오고 있다고 합니다. 코스닥 쪽에서만 커지고 있는 공매도 도대체 왜 이럴까? 뭐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 코스닥 쪽 종목군들이 최근에 많이 상승을 하고 있죠. 뭐 SM도 그렇고 에코프로뱀이라든지 이런 그 대형주 쪽 움직임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공매도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와 함께 같이 딸려오는 것이 B2. 자, 신용잔고가 늘어나는데 코스닥 쪽으로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 너무 나타나기도 하죠. 과연 이런 부분들 괜찮은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못 말리는 SM의 주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카카오도 이제 공개 매수에 실패하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SM 주가가 계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SM을 가지고 있는 분들만 좋은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와 하이브는 약간 당황할 것 같은 느낌인데요. 자, SM 주가에 따른 카카오와 하이브의 입장까지도 같이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3월 9일 목요일입니다. 자, 만기일이에요. 네, 오늘은 뭐 다소 변동성이 좀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제까지 해가지고 일단 변수를 많이 끄집어냈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은 좀 잘 버텨주지 않겠느냐. 뭐 크게 오르지 않더라도 일단은 뭐 강보합세 정도는 뭐 만들어주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미국 증시가 그래도 그나마 선방을 했다라는 얘기겠죠.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장 초반 상승 출발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주가가 크게 한번 떨어졌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회복세를 보이면서 마이너스 0.18%로 마무리가 좀 됐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일단 상승 출발한 이후에 계속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진행되다가 마지막에 플러스 0.4%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말이죠. 자, 다우지수처럼 크게 한번 떨어졌다가 꼬리 달고 올라가는 모습이든 아니면 나스닥처럼 움직임이 이제 계속 유지가 되다가 양봉 마감을 했던 둘 다 이제 이 지지라인 때 근처에서 움직였다는 얘기죠. 자, 지금 며칠 전부터의 움직임을 잘 보시면 단기적 급등을 하고 나서 또 단기 급등 이후에 단기적 그 조정 포인트, 즉 저항대까지 진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한 차례 떨어졌죠. 떨어지다 보니까 또 큰 폭으로 빠졌어요. 그러니까 또 지지선까지 단박에 들어오는데 지지선까지 단박에 들어오고 나면 또 더 이상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횡보 아니면 소폭 상승 이런 식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다시 얘기하면은요, 지금 지지와 저항이 명백히 정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지지선에 대한 관점은 뭐 시장의 바닥이다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을 강하게 유지해준다면 저항 때는 계속 아래로 끌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옆으로 좀 누워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 좀 보이다가 주가를 상승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재료가 나온다면 추가 상승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다우지수나 나스닥, 미국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남아있는 경제지표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FOMC에서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에 대한 걱정거리가 많기 때문에 쉽게 올라가지도 못하고 또 내려가지도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 나오는 뉴스나 나오는 지표 이런 거 하나하나에 변화를 좀 많이 겪고 있는 모습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재료들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일단은 파월 의장의 발언이 중요한 포인트겠죠. 뭐 고용지표라든지 또 베이지북 이런 것들이 또 뭐 막 튀어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파월 의장의 발언이 가장 중요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상원에서 뭐 제대로 다 터트려 놨기 때문에 하원에서 출석한 상황에서는 뭐 그다지 신기한 또는 좀 새로울 것 같은 그런 발언은 없었습니다. 다만 조금 완화된 듯한 느낌을 좀 줬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3월 금리 인상과 관련한 부분들은
지표 발표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3월 회의에 대해 아직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 추가 자료를 볼 때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지표에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결정된 거 아니다. 너희들 너무 또 설레발 치지 마라. 이런 식의 얘기인데 시장은 빅스텝 나온다. 0.5% 나온다. 뭐 지금 시장 예상치가 0.5%에 대한 인상 가능성을 80%까지 끌어올려놓고 있습니다. 즉 이 상태로 가면은 그냥 네 금리는 0.5% 간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파월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의 어떤 파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감안해서 우리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태로 가버리게 되면 아마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이번 주 말이죠. 10날 발표가 되는 게 이제 실업률 지표입니다. 실업률이 3.4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더 좋아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라도 3.4보다 더 좋은 수치가 나와버리게 된다면 네 금리 인상은 0.5 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고용이 이렇게 단단하게 가버리게 되면은 그냥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네 안 올려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에도 더 많이 올리고 싶은 생각이 들 텐데 경기가 조금 주춤한 상황에서 금리 올리는 거 좀 애매하니까 멈추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고용이 단단하게 나가버린다. 그러면은 그냥 금리를 더 올려도 된다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업률 지표 일단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CPI 지표가 좀 가장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PPI 생산자 물가 지표까지 같이 나오는데 생산자 물가 지수보다는 일단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지표가 더 중요합니다. 이 CPI 지표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지금 예상치가 아직 안 나와가지고 저 역시도 되게 궁금한데 일단은 저는 이제 감소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감소를 하지 않고 또는 감소폭이 둔화돼서 지난번에 6.4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게 6.3이 나왔다든지 6.2가 나왔다든지 또 예상치보다도 더 높은 수치가 나온다든지 이렇게 나와버리게 되면은 네 금리 인상은 더 세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CPI 지표가 사실적으로 가장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 주 CPI 지표 봐야 되고 그 다음 주에 FOMC가 있어요. 그러니까 3월달도 가시밭길이 굉장히 많은 편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넘어가야 되는데 일단은 실업률과 CPI 지표만 나오게 되면 FOMC의 그런 결정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 15일입니다. 15일 오전 한 10시에서 11시 정도 사이에 CPI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정도까지는 네 우리가 조금 변동성 장세를 생각해야 되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경제 지표도 한번 볼게요. 자, 고용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 민간 고용이 이번에 좋게 나와가지고 파월의 발언에 이 우려감을 더하게 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된 건데 2월에 민간 고용이 24만 2천 명 증가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는 20만 5천 명인데 아니 예상치보다 자꾸 더 고용자 수가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만 5천 명을 예상했는데 24만 2천 명, 즉 4만 명 정도가 더 많이 고용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업자 수가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1월 수치도 10만 6천 명에서 11만 9천 명으로 상향 수정이 됐고요. 임금 상승률은 7.2%로 전날보다는 0.1% 하락했다. 이거는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 있는 거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향후 10일날 나올 이제 내일 발표될 고용보고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예상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실업률 지표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는 일단 봐야 돼요. 그래서 3.4가 그냥 그대로 나올 것인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 상황 시장 분석가로 봐야 되겠죠. 이제 이코노미스트들이 예상한 수치는 2월 비농업 고용이 22만 5천 명 증가, 실업률은 3.4였는데 지금 이쪽 부분에서는 네 이게 더 올라갔다는 얘기죠. 네, 더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글쎄요라고 생각이 좀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용이 이제 이렇게 더 강하게 나타나 버리게 된다면 조금 센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채용 공고를 보시면은 1080만 건이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정치가 1120만 건에서 조금 감소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튼 1080만 건입니다. 그리고 역대 최대치였던 1200만 건 지난해 3월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1200만 건에서는 줄어들었지만 지금 팬데믹 직전 700만 건의 수준은 웃돌고 있다. 그리고 현재 실업자가 570만 명 정도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의 거의 2배 수준입니다. 즉 실업자가 이제 일자리를
회사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를 골라서 갈 수 있는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죠. 즉 채용 공고는 많은데 현재 실업자 수는 적은 상황, 즉 일자리는 넘쳐난다라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실업률이나 고용지표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뭐 베이지북 같은 경우에서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뭐 경제가 크게 좋아졌다거나 그런 형태의 느낌은 없었고, 인플레이션 같은 부분들은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라는 문구들이 나타났다 정도로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베이지북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시장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을 일단은 뭐 지표가 나올 때까지는 봐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다음 주 지표 발표 때까지는 이제 시장이 조금 관망세를 계속 유지할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죠. 네. 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만기일이기 때문에 뭐 포지션 정리에 따른 어떤 변동성이 좀 나타날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만은 어제 주가를 좀 때리고 들어갔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오늘은 미국 증시가 하락한 거에 비해서 약간 완화된 듯한 느낌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본다라면은 뭐 그렇게까지 뭐 부담을 뭐 이렇게 가지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뭐 시장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감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그 유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역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으셔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천천히들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장중에 변동성 나오는 것들은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요, 장 후반부의 변동성에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갑니다. 금리 공포도 버거운데 공매도 그림자까지 야, 금리 공포가 버거운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신용잔고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도 난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물론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그 종목들을 보면은 사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최근에 이제 그 신용잔고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코스피와 코스닥 둘 다 이제 신용잔고의 증가율을 보면 코스피는 거의 움직임이 없습니다만은 코스닥 쪽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이 코스닥 쪽으로 크게 늘어나는 것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급등주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이거든요. 특히 시총 상위 종목들. 근데 이런 쪽으로 이제 비투가 많이 들어갔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같이 늘어나고 있는 게 바로 공매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공매도. 이 공매도 그 거래량이 크게 늘어난 부분인데 지금 지난 한 달간이죠. 네. 2월 8일부터 3월 7일까지 코스닥 시장의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이 2,310억 원을 기록했다. 그 평균적으로 하루에 2,300억 정도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네, 굉장히 많이 나온 거고요. 이제 그 1월 9일부터 2월 7일까지는 862억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네, 이 지난달 대비해서 네, 63% 정도나 증가한 모습이다라고 되어 있죠. 이 공매도 거래대금의 이 규모도 점점점 커지고 있는 게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코스피 시장에서도 자금이 증가하긴 했습니다. 근데 코스닥에 비교해서는 이 증가폭이 크지 않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코스피의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4,491억 원. 네, 그 다음에 지난달보다는 이제 약 15%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더 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 코스닥 쪽에 약 공매도 대금이 63%나 증가했다는 것은 우리가 주의를 좀 해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니겠는가라고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매도 과열 종목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도 이제 주목해야 될 내용인데요. 과열 종목을 지정 건수가 87건, 네, 87건으로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월달 대비해서는 거의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만큼 급등한 종목이 많다는 얘기고, 급등에 따라서 이제 공매도가 많이 개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공매도 비중이 좀 많거나 또는 이제 거래대금의 증가 배율이 커졌거나 또는 직전 40거래일 동안 공매도가 평균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공매도 과열 종목이 지정됩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공매도가 과열되었다, 이런 공매도 과열 종목이다라고 지정이 되면 이거는 공매도가 많이 들어왔다는 걸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공매도가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손절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지만 여기서 또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공매도 과열 종목에 지정이 됐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공매도가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손절 매도를 치면서 공매도를 더 많이 들어온다. 물론 뭐 그것도 가능한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어쨌건 손절 매도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것 이상으로 공매도가 들어와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부담을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도 똑같아요. 이게 뭐 만기 정해져 있다고 하지만 계속 연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돈을 계속 찔러넣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공매도가 뭔가 수익을 보는 그런 상황이 올 때까지는 주가의 위험도는 계속해서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자,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 HMM이 공매도 잔고 금액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카카오뱅크, 아모레퍼시픽, 셀트리온 정도 순서로 많이 있다 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코스피 종목들이 많이 다뤄지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코스닥 종목들도 이제 최근에 많이 늘어나면서 그쪽은 이제 규모가 좀 작으니까 아무래도 여기에 끼지는 못했을 거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래도 공매도 거래 대금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코스닥 쪽에 종목군들이 최근에 급등을 많이 하면서 분위기가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계에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조심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니까요. 너무 그쪽으로 집중한다거나 올라간 종목 자꾸 쳐다보면서 저것을 사야 될 것 같은데 라고 군침을 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라간 거 그냥 잊어버리시고요. 다른 거 찾으세요. 다른 걸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종목 자꾸 시장에서 다뤄주고 뉴스해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동경심이나 생길 수 있는데 절대 매수로 접근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못 말리는 SM 주가. 네. 시장을 상승시키는 재료 중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M&A 같은 재료거든요. 특히나 M&A 같은 경우는 한쪽만 사겠다는 것이 아니라 뭐 두 쪽, 세 쪽 이렇게 나와가지고 서로 간에 막 피 터지는 경쟁할 때 이 경매 같은 거예요. 나 5만원, 나는 6만원, 다시 7만원 막 이렇게 계속 주가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파는 쪽 입장에서는 가격이 올라갈수록 점점 부담이 되지만 팔려가는 입장에서는 아이쿠 좋아가 되는 거죠. 왜냐면 비싼 가격에 팔려가는 거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현재 SM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SM 주가가 전날보다도 5.9%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158,500원에 마감이 됐는데 이 가격은 지금 카카오가 제시한 공개 매수 가격 15만원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공개 매수가 실패할 것이다. 이게 약간 맞들리게 되면 안 되거든요. 둘 다 인수 포기 이렇게 나가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미 지금 지분을 사놓은 게 있기 때문에 뭐 인수 포기를 할 수도 있죠. 왜냐면 수익이 나와 있으니까 손해볼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높은 가격이다 그러면 나 인수 안 할래 네가 해 아니면 나도 안 할래 뭐 네가 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지금 하이브와 카카오의 치킨 게임 같이 막 그냥 서로 치고받고만 이런 모습이 나타나서 이걸 가지고서 지금 더 올리자 이렇게 분위기를 잡는 것 같은데 약간 주의를 좀 해야 됩니다. 자, 아무튼 네, 이러한 양측의 공개 매수 시도가 결과적으로 SM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개 매수를 통해서 26일까지입니다. 26일까지 SM 지분 35%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은 네 15만원에 공개 매수할게요. 그런데 지금 주가가 15만 5천원이야. 이거 뭐 팔 이유가 없잖아요. 네, 지난번에 하이브 같은 경우도 4주밖에 못 샀어요. 네, 주식 4개 4주. 네, 하나, 둘, 셋, 넷, 4주. 공개 매수했는데 4개밖에 안 됐다는 것은, 이거는, 네, 그냥 완전 뭐,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뭐, 그래도 그럴 것이 당연한 거죠. 왜냐면, 현재 얘네가 사겠다는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싸게 팔 이유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주주들 입장에서는 네, 카카오의 공개 매수에 네, 응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개 매수를 기업 하나가 들어와 가지고 나 이때 할래라고 얘기하면은 이거는 뭐 빼박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다른 쪽이랑 경쟁이 붙어 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해서 올리는데 이렇게 된다라면은 은근히 그래도 기대감이 좀 생길 수 있잖아요. 네. 자, 그런데 이런 걸 두고서 이제 승자의 저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SM의 몸값이 과도하게 높아지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과연 SM을 이렇게 높은 가격을 주고 사오는 것이 맞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면
하이브가 12만원 제시를 했었어요. 이것조차도 사실은 카카오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어요. 왜냐면 카카오는 7만원에서 9만원 사이에, SM의 주식을 매집을 하고, 주식을 사들일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하이브가 들어와가지고, 야, 12만원에 내가 공개 매수할 거야. 너 꺼져.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 카카오가 가만 생각하기 열받거든. 그래가지고, 오일머니 갖고 와가지고, 지금 더 크게, 배팅을 쳐버린 거거든요. 15만원에. 근데 여기에서 지금 하이브 입장에서 본다라면, 이수만 쪽 지분을 받아온 상태고, 지금 조금 더 사면은 될 것 같은데, 이게 실패가 돼버리고, 가격은 더 올라갔고, 자, 일단은 배팅은 해놓은 상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포커 게임 같은 거 할 때, 이제 배팅을 많이 해놓잖아요. 근데 이미 들어간 배팅이 많아. 근데 여기에서 이제, 죽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도 이거는 포커 게임보다 다행인 것은, 일단은 하이브가 12만원에 이제 이수만한테 주식을 사왔다 하더라도, 지금 가격은 15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수익은 남기고 팔 수 있는 상태가 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SM에 진입하지 않을래요? 라고 한 게 된다면, 인수가 불가능해진다라면, 그냥 갖고 있는 지분 다 팔아버릴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이수만 씨와의 관계? 그런 부분에서의 뭔가 문제는 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팔아버리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건 좀 어렵겠지? 네, 그죠? 네, 이수만 지분을 가져다가 그걸 판다. 이거 조금, 이상할 것 같은 느낌이 한데, 근데, 아무튼, 그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손해볼 건 없긴 한데, 그렇지만, 사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가격을 더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돈을 더 많이 지불해야 되는데, 과연 그 정도의 돈이 있겠는가? 또 그 정도의 돈을 갖다가 쓸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예전에도 이런 게 있었습니다. 금호 아시아나. 금호 그룹이 이제 대우건설을 6조 4천억 원에 사들였었는데, 이게 이제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너무 비싼 가격에 샀잖아요. 그 다음에 6조 4천억 중에 3조 5천억이 채무였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대우건설 다시 팔고요. 이거 더하기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다른 계열사까지 다 같이 팔아먹어야 되는 상황이 좀 됐었고, 웅진그룹 역시도 2007년도 극동건설을 무리하게 인수하면서 웅진코웨이와 같은 핵심 계열사를 매각했다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때 웅진코웨이 주식 갖고 있다가 아주 그냥 골치 아픈 상황. 결국에는 플러스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거는 아주 힘들었던 그런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브나 지금 카카오 이런 쪽 주주 입장에서는 야,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자사주나 좀 사줘,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이렇게 높아진 가격이 나왔을 경우에는 SM의 주식을 사는 게 SM을 이렇게 인수하는 게 맞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좋은 것보다 이제 나쁜 게 더 불거져 나오는 상황이기도 하겠습니다. SM 주주들은 나쁘지 않죠. 계속 올라가니까 그래 싸워. 어쨌든 나는 주가가 올라가면 장땡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문제는 이쪽으로 비투와 공매도가 같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 이 부분도 주목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변수, 지금 15만원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겠습니다만, 공개 매수의 가격 15만원이 일단 유지되고 있는 동안에 26일까지는 15만원을 크게 하회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일단 될 것 같고요. 더 올라가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확신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빅스텝 가능성이 높아졌다. 80%까지 이제 확률이 높아지면서 미국 증시가 혼조에 빠졌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락 이후의 혼조 또는 소폭 상승은 대체적으로 이 지점에서 지지점이 잡힌다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나쁜 상황은 아니고요. 우리나라 증시가 오늘 만기일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수만 조금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이 커지고 있는 공매도,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투와 공매도가 늘어나고 있는데, SM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투와 공매도가 같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고, 또 최근에 공매도 과열 종목 이런 것들 지정이 너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단계 많이 오른 종목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주의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SM 같은 경우도 지금 주주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어요. 근데 하이브나 카카오 입장에서는 약간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부분들은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그 다음에 빚내서 무리하게 투자할 필요는 없고요. 일단은 이 가격적인 부분을 항상 우리가 잘 체크해서 어디 정도가 지지가 될 것인지,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안전하게 볼 수 있는지, 그러한 어떤 포인트들을 꼭 확인하시고 대응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패자는 한 번에 많은 자금을 베팅을 하게 되는데 대개는 계속 잃으면서도 포지션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곤 한다. 대부분의 패자들이 구멍에서 벗어나고자 발버둥을 치지만 자금 관리만 잘한다면 처음부터 구멍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네. 처음부터 몰빵을 치거나 비중을 좀 많이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 상황에서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은요. 거기다가 추가 매수를 더하거나 아니면은 그 비중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그 많은 비중을요 그대로 가져가면서 부담을 더 키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게 쪼개서 분할 매수했거나 적정 비중만 들어갔다면 아예 그런 어떤 손실의 늪에 빠지지는 않을 텐데 그런 어떤 부담감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자금 관리에 실패하게 되면서 대부분 늪에 빠진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진입을 할 때 뭐 확신이 들어도 상관없겠지만은 확실하지 않은 부분들이 주식시장에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은 비중을 싣고 들어가려고 하지 말자. 리스크를 한꺼번에 싣지 말자. 그런 식의 얘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매할 때는 항상 신중하게 조각조각 쪼개서 조금씩 늘려가는 전략들을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만길에서 걱정거리가 좀 있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이런 변동성 구간들은 기회로 작용될 수가 있습니다. 뭐 앞으로 다가올 경제 지표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나쁘게 예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대감을 조금 가져보자고요. 그리고 변동성은 좀 커질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어제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면 오늘은 반등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도 좀 키워보시고요. 천천히 대응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너무 서두르지 않도록 주의만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장중시황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